17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법을요. 공인중개사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제가 여기 입문해서 17년 동안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하면서 늘 느끼는 거, 공법에 대한 학습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느낀다는 거.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 왜요? 공법은 2차니까요. 예. 그래서 민법학개론 공부하시느라고 공법 공부를 많이 못해요, 사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시험 제도 자체가 그런 모순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간혹 가다 보면 공법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2학년은 뭐 당연히 잘합니다. 2학년들은 뭐 2년 동안 공부하니까 6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죠. 근데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공법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재밌어 한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공법을 재밌어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재밌어 해요. 그리고 주변에 항상 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을 하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맨날 만나면서 공법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1년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공법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렇죠? 예,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저는 뭐 처음부터 다 잘했으니까 제 얘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해주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쪽에서 수업을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책을 안 봐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의 특징. 수험서를 안 봐요. 그럼 뭐 하냐? 문제 풀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던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활용하는 거. 뭐 주택법 7문제씩 나온다. 그쵸? 7문제씩 나온다. 7문제만 풀어라. 이렇게. 됐나요? 주택법 7문제, 오늘 주택법 다 배우고 난 다음에 7문제,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7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7문제 푸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이거를, 이 문제, 7문제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학습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정말 많이 걸린다고 했을 때 1시간? 60분? 60분이면 이 7문제에 관련된 거, 모르는 거 그냥 외워버리고요. 됐어요? 여기 있는 거 공부하는데 60분이면 떡을 칠거려? 이런, 발칙한 발언을 하네, 제가. 60분이면 아마 남아 돌 겁니다. 그쵸? 그럼 60분 안에 주택법을 그 사람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근데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뭘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해서 그 옆자리에서는 두꺼운 책을 펴고 공부합니다. 그 사람 책 2장 넘길 때요, 이 사람은 벌써 주택법 한 번을 끝내요. 책 2장 정도 넘기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잡니다. 왜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옆 사람은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이거를 싹 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1시간 만에 7문제를 다 풀고 났을 때 옆에 있는 책을 보면서 공부한 사람은요, 주택법 반도 못 나가요.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30분 만에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7문제를 풀어요. 주택법. 그쵸? 이거는요,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아유, 되게 잘난 척합니다, 저분. 네, 그래요. 한 반으로 줄었다? 30분 안에 이거를 풀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와 여기에 있는 문제가 반은 겹칩니다. 반은.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 푸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 공부하는데 30분 걸려요. 1시간 30분 걸린 거죠? 공부할 때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1시간 30분 정도는 공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옆에서 책을 보는 분은 계속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주택법 반도 못 나갔어요. 주택법 반도 못 나가요. 네, 반도 못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네? 집중력을 갖고 또 7문제를 풀어요. 이 7문제 풀 때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7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왜요? 겹치니까. 또 똑같이 겹치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시간도 안 돼서 주택법 3번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네.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봅니다. 21문제를 푸는 거죠? 이제 이거 21문제를 풀어요. 3, 7이 21. 그쵸?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요, 3번 다 공부할 때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됐나요? 6번 공부할 때 2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됐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이 정도 모의고사 봤죠? 그럼 다음번 모의고사에서 주택법 7문제 뭐 나올지도 알아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다음번 모의고사를 딱 보잖아요. 다음에 뭐 나오겠다? 벌써 이제 이거 풀다 보면 통계가 나오거든요. 뭐 나오겠다? 그럼 그거를 딱 보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딱 풀을 때요, 예측합니다. 지문에 이거 떴어? 늘 뜨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2가지만 보면 돼. 그 사람들은요, 문제 풀 때요, 절대 지문 다 안 읽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어려운 게 지문도 길어갖고, 응? 읽는데도 시간 많이 걸린다고. 이거는 공부하는 요령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많이 된 사람은요, 지문이 길잖아요. 답을 금세 찾아요. 왜요? 지문이 긴다는 건 잡다하게 설명해 놨다는 거거든요. 그 잡다한 설명을요, 설명해 내주는 키워드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보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요, 그 잡다한 설명을 읽다가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중간 정도 읽다가 뭐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지? 다시 문제 보고 또 뭐 지문 보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공부한 거에 대한 효율을 얻기가 힘들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90점 이상 맞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90점 넘어요. 요 얘기를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해드리지 않았나요? 해줬죠? 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아랫배에 힘 딱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법은요,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공부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공법은. 됐어요? 네. 공법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험서 1월달, 2월달이면 충분해요. 기본적인 내용, 용어 정의,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풀면서 무엇이 계속 나오는지를 보면요, 항상 나왔던 데에서 나와요. 제가 단언컨대 모의고사 3번 정도 본 문제를 갖고서 그 법을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면요, 더 이상 최종 시험에서도 7문제 중에서 6문제 이상 맞춥니다. 왜?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와요. 답 처리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측하고 가는 거예요.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딱 보고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아직도 공법 공부하면서 과락이 두려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괜히 공법 공부할 때마다 민법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7문제들, 그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갖고서 그 법의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 순간 공법 과락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요, 공법은 무조건 되고, 제가 단언컨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60점 넘을 거예요. 행여 80점 넘었다고 놀리지 마세요. 잠자는 사람이 짜증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세요. 유학집 안 봐도 돼요. 유학집 안 봐도 되고요. 기본서 안 봐도 돼요. 제가 계속 단원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배우고 있는 게 문제화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딱딱 정리하면 공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지 공법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묻지도 마세요. 실천하세요. 됐나요? 네. 실천만 하시면 공법, 제가 볼 때는요, 어려워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때쯤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어려워했네? 아, 정말 헐, 막 이럴 거예요. 예. 공법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실 공부하기. 자, 갑니다. 단순화시킵니다. 이제 등록사업자가요, 뭐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건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받아서 주택을 건설했어요. 맞죠? 그러면 건설된 주택을 뭐 하세요? 공급하세요. 누구에게 공급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공급해야 됩니까? 여기대로 하세요. 부령. 뭔 령이요? 여기 부령은 국토교통부령이겠죠. 주택이니까. 부령에서 정하는 대로 공급하세요. 부령에 어떻게 정해 있는데요?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들에게만 공급하세요. 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급하세요. 이 부령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안에서 공급하세요. 끝. 됐나요? 자, 근데요, 자, 여기에서 정한 대로만 공급해준다면 등록사업자가 주택 건설 사업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됐어요? 어차피 여기에서 정한 이자들에게만 줄 거니까 그 자들을 미리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입주자를 어떻게 모집하면 돼요? 여기에서 정한 자들 중에서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다만 주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고? 승인을 받고. 이제 물어봅니다. 부대시설도 입주자를 모집해야 될까요? 부대시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복리시설이죠. 복리시설은 입주자 모집해야죠. 이 복리시설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세요? 신고하세요. 됐나요? 단, 그 사업주체가 등록사업자가 아니라 누구라면? 공적사업주체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승인이나 신고한다 안 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최근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누가요?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그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지방공사가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요 X예요. 어디서 오가 들리네요. 지방공사도 공적사업주체죠. 신고한다 안 한다? 공적사업주체는 안 한다고요. 이거를 이해하셨어요? 맞출 수 있겠어요?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갑니다. 너무 쉬워요. 제목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이다. 됐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라는 얘기는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건 분양가격입니다. 무슨 가격이요? 여기 불용해서 정하는 이 주택의 분양가격 있죠?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무슨 비하고요? 택지비하고 건축비. 됐나요? 택지비에다 건축비 더한 게 무슨 가격이라고요? 분양가격이에요. 근데요, 이 분양가를 좀 싸게 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죠? 아무렇게나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택지를 싼 걸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택지를 문 걸 공급해 줄 테니까요. 싼 걸. 그러면 무슨 택지겠어요? 공공택지죠. 공공택지를 내가 등록사업자 당신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줄 테니까 당신이 이거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사업백 승인받아서 그 위에 건설한 주택은 자격을 갖춘 국민들에게 비싸게 팔어, 싸게 팔어? 싸게 팔으라고요. 됐어요? 그게 무슨 주택이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예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요? 교토교통부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갑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공시해야 합니다. 자, 근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요, 사업주체가 공시해요. 누가 공시한다고요?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있죠? 그거의 분양가격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합니다. 몰라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왔어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예요, X예요? 하여튼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분양가격은 뭐해라?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나가면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택지 아니라면 그 분양가격을 누가? 사업 주체가 공시하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면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한다. 그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데 얘의 적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받지 않는 주택이 있죠? 포구평 주택이겠죠. 도시형 생활주택. 무슨 주택이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관광특구죠. 무슨 특구요? 외국인한테 주는 거죠. 관광특구에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있죠?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최근에 계속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아까 배웠네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인데, 무슨 택지가 아닌데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인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있죠? 그런 데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됐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어떤 곳에 지정한다고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갑니다. 공통점 가자. 여기다 써주자. 공통점입니다. 직전 원로부터 소급해서 몇 개월간? 3개월간. 이건 공통점. 자, 요 기간 동안 갑니다. 아파트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됐나요? 몇 퍼센트 이상? 10% 이상 증가된 지역. 자, 이번에는요. 아파트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있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이상? 200% 이상 증가된 지역. 자, 평균 청약 경쟁률이에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됐나요? 몇 대 몇? 20대 1을 뭐하는 지역? 초과하는 지역. 이런 데가 어떤 곳이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을 대상으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불안합니다. 또 요거 몇 번 틀려보면 금세 알 텐데. 자, 이번에는 또 가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무슨 위원회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여러분, 너무 쉽잖아. 얘는 뭘 심사하는 거예요? 분양 가격이 제대로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심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래서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에 20일 이내에 시군구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됐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해서 운영해라. 됐나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입니다. 이것도 좀 쉬운데요. 자, 가보죠. 지금 등록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줬죠. 됐나요? 따라서 이제 사업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입주자 모집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고안을 작성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서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받으라고요? 승인.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겠죠? 자, 그 신청한 날로부터 갑니다. 그 날로부터 입주 예정자가 누가요? 입주 예정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신청 가능일로부터 며칠까지? 60일. 거기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가능한 날이란 것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얘기합니다. 그날로부터 60일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가면 주택조합이 있죠. 무슨 조합이요? 주택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날로부터 따지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 기간부터 이때까지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용의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처분하는 행위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말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부기등기해라. 그쵸? 부기등기합니다. 이거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권, 용의권, 처분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라는 걸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돼요. 자, 만약에 대지라면 뭐라면요?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이라면 항상 어느 거와 동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항상 주택이라면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는 거예요. 됐나요? 단 공적사업 주체 아시나요? 공적사업 주체란 누구 얘기합니까?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죠? 믿어요? 못 믿어요? 얘는 부기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기등기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했어요? 그 등기는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 사업주체가 요 규정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배신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2예요. 뭐라고요? 2.2가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바꾸라고요. 아,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오타도 없는 책이 그게 인간적인 책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인간적이다라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바꾸면 되죠. 그 책이 뭐가 중요하다고? 제 얘기가 중요합니다. 아, 거기 3으로 돼 있나요? 네. 어머, 왜 3으로 돼 있지 이게? 제가 2보다는 3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 됐죠? 예. 이번에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라는 거 나오나요? 네. 자, 갑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이거 다 여기 배운 거. 사업주체가 뭐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주택은 불용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이 국민이 공급받아야지. 맞아요? 이자가 아닌 자가 이거 공급받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거 아까 배웠죠? 이자만 받으라고. 맞아요? 근데 이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파는 거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중개를 위한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요. 이것만 알면 맞추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은 불용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국민만 공급받아라. 그 자가 아닌 자가 공급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돼요. 됐죠? 왜요? 공급 질서가 문란해지니까요. 됐습니까? 자, 근데요, 보세요. 이자가 죽었네요. 이자가 뭐였어요? 이거는 공급 질서 문란하는 행위다 아니다? 억울한 행위죠. 그쵸? 그 다음에 이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격을 은행에 담보 맡기고 5천만 원 빌리는 거 저당이죠. 이거 자기가 돈 필요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공급질서 교란 행위다 아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상속과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다 아니다? 됐나요? 자, 한 가지 더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보면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이자가 가져가라는 거지. 맞아요?
다른 법에 의해서 건설한 주택도 이자가 가져가야 돼요? 다른 법에 의해서 건설한 주택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한 가지, 상속과 저당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래요. 그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주택 찾아봅니다. 첫 번째가 조합원의 지위죠. 어느 조합일까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은 아니겠죠? 아까 배운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요, 입주자 저축증서. 입주자 무슨 증서요? 저축증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철거확인서. 철거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겁니다. 입주딱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이자만 가져가야지. 이자 외에 다른 자가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좋아요. 위반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했다고요? 위반했어요. 걸렸어요. 위반했는데 뭐 했다고요? 그러면 지위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요. 됐나요? 자,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요. 다 얘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초반에 걸린 거니까 덜 억울하죠. 정말 억울한 건 지금이에요. 이때까지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래서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살다가 걸렸어요. 살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주택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입주한 자에게 지급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급한 때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강제 환매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그 자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면 나가라고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환매,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됐나요? 얘는 투기 조장한 거죠? 33이죠. 뭔 3이라고요? 33.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기가열지구 가는 거예요. 무슨 지구요? 지금 투기가열지구는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 지정된 곳이 없으니까. 지정된 곳이 없어요. 이번에 뭐 요즘 아파트 가격 막 오른다고 뉴스에서 난리죠? 그래서 뭐 서울 강남 상부에 투기가열 지구를 지정하느니 마느니 막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투기가열 지구 지정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면아, 너는 걱정하지 마. 3번까지는 안 올 거야. 에? 네 소유의 주택이 있어? 은행인지 알죠? 그래서 투기가열지구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왜 지정한다고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됐나요? 자, 한 가지만 알아두면 이거 알아두세요. 장관님이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요.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하라는 거예요? 협의해야 한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O예요, X예요? X? X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듣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X.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협의해라. 이 투기가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의 재검토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몇 년마다 한다고요? 오케이.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전매 제한입니다. 무슨 제한이요? 꼭 아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전매 제한입니다. 일단은 전매 제한을 알기 이전에 무엇이 전매 대상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를 몰라서 틀려요.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있죠? 얘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왜요? 싸게 준 거니까. 그쵸? 예. 그 다음에 얘는 이 주택뿐만이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이것도 전매 제한을 받아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우리가 필드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분양권이라고 얘기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양권. 얘도 전매 제한 받아요. 근데 투기가열지구예요? 무슨 지구예요? 투기가열지구에서는 건설 공급된 주택 있죠? 주택은 전매 제한을 안 받아요. 얘는 주택은 안 받아요. 그 주택에 뭐로 선정된 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거. 됐나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는데 하나 써줍니다. 수도권. 우리 여기 3번은 수도권인데 맞죠? 수도권이라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있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건설된 주택 있죠? 건설된 주택하고 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이거 다 전매 제한을 받아요. 어디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안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됐나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하고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뭐 받는다고요? 전매 제한을 받는다. 이 전매 제한 대상되는 세 가지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자, 갑니다. 공통점. 전매 제한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입주자를 모집하여 최초로, 뭔 초로요?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있죠?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뭐한 날로부터? 가능한 날로부터 따지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쉬운 거부터 갈게요.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투기가열지구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얘는 그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받는데요.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잖아요. 몇 년을 초과한다고요? 5년을 초과하면 몇 년으로 한다고요? 5년으로 한다. 예전에는 뭐 수도권, 충청권이면 몇 년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이제 그거 없어지고, 자, 이날로부터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받는데 얘는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자, 그거는 1번 수도권인데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 면적 50%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개발된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라면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서 공공분양주택이에요. 근데 개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얼마 이상이라고요? 100% 이상이면 인근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도 얘는 전매 제한을 받아요. 몇 년? 3년. 근데 제일 밑에 70% 미만이면 몇 년이요? 70% 미만이라는 건 좀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년간? 6년. 외우기 힘들 거예요.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우니라고 이거 잊어먹을 바에는 외우지도 마. 지금 여기 배우는 거 있죠? 여기 배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배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이거요. 얘를 알아야지 얘를 공부하지. 나는 얘를 잘 모르겠어요. 전매 제한 되는 세 가지를 아직 못 외웠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 이것까지 외워야 돼? 아, 짜증나. 이러면 공부하기가 싫어지잖아. 됐죠? 일단 이거부터 공부하세요. 자, 이번에는 니은번의 기억 이외의 주택 나오죠? 그거는 좀 하나 알아둡니다.
투기가열지구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잖아요. 다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에 동그라미 쳐놓고 알아두세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수도권 지역의 투기가열지구라면 됐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다 몇 년이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단 공공택지인데 수도권 중 가밀억제권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래요. 그것만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투기가열지구면 3년 이렇게 알면 돼요. 됐어요? 좋아요. 보세요. 자, 뭐 하려다가 갑자기 까먹었지? 자, 얘네들 전매 제한 받는 거죠? 자, 기산점이 언제라고요? 그것만 외우세요. 전매 제한 기산점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외우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 전매 제한 받아야 되죠. 근데 예외가 있다 없다. 특례. 전매 제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 사업 주체에 뭘 받아라? 동의. 사업 주체에 뭐 받으라고요? 동의 받으면 됩니다. 갑니다. 너무 쉬운 거. 아까 했던 거. 세대원 전원이. 전원이죠? 네. 생업상의 사정으로, 그쵸?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그쵸? 이전할 때. 다만, 여기서 단서 중요합니다. 어디는 제외된다고요?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몇 년 이상 체류할 때, 그래, 이거 외울 때 됐어요. 자, 이거는 뭐 줄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갑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전한다고요? 배우자에게 이전. 배우자가 누군지 알죠? 배우자 누구예요? 왼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배우자가 누구라고요? 왼수. 왼수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혼해서. 뭐 해서요?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전매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사업주체 뭐 받으면요? 동의 받으면. 여기 이혼하려면 가정법원 거기 가갖고 생전 처음 보는 검은복 입은 사람 앞에서 우리 둘이 부부였는데 헤어질 겁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서 일단 한번 창피하고. 됐어요? 예. 나왔는데 이거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려고 하면 누구한테도 동의받아야 돼요? 또 한번 사업주체 가갖고 나 이혼할 거야. 그래서 형네. 이거 진짜 이거 쉬운 일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 안 그래요? 좀 그러네요. 더러워서 안 받겠네 나는. 근데 이게 남자면 더러워서 안 받는데 여자들은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받더라고. 아이고, 짜증나게. 제 친구 중에 결혼을 4번 한 친구.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 분은 처음입니다, 제가. 결혼을 4번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했을 때가 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 다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여자아이도 알고 있는 친구였었는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어서. 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니까요. 걔도 결혼을 한 거예요. 뭘 또 저처럼이에요? 너 왜 그래요? 이분 아주 제 뒤쳐서 하고 다니나 봐.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너무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둘이 선남선녀에 니네들 성격도 좋고 그리고 맨날 그 친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 둘을 낳고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혼했대요. 어느 날. 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 왜 그랬어? 그렇게 천사 같은 애. 야, 천사 말하지 마.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왼수더라, 악마더라. 그래갖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청첩장이 왔어요. 자기 결혼한다고. 걔한테 축의금만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결혼을 4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봤어요. 이렇게 가서 이제 결혼 축하해주고 딱 있는데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이혼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청첩장이 왔어요. 걔한테. 또 결혼한다고. 그래갖고 전화를 걸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강의할 땐 그렇게 졸더니 이 얘기하니까 웃어? 야, 너 인간적으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두 번째 부인도 역시 왼수더라. 그래갖고 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번에 결혼이 마지막이냐? 그랬더니 마지막이고 싶다. 요번에 여자는 진짜 그 전 여자들하고 틀린 것 같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또 축의금을 냈어요. 걔한테 제가 심지어는 축의금 내면서 그랬어요. 야, 나 단골인데 좀 할인 안 되냐? 우리 친구들이 놀리느라고. 예? 축의금도 할인해서 내면 안 되냐? 할인 안 해주냐? 그러면서 이제 막 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또 청첩장이 왔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4번째 결혼한 거죠? 근데 그 사람하고는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 결혼한 지 한 5년 됐는데 계속 살고 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왜 헤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왼수더라. 그러더니 이제 저번에 이제 살고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 마셨는데 그때서야 걔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자들 다 똑같다. 믿으면 안 된다. 다 왼수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지금에 있는 부인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그 부인보다 좋은 여자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요. 4번 결혼한 놈이.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자들이 소주잔을 걔 얼굴에 다 부어버렸어요. 4번 만에 깨달은 인생의 경험이라고 우리들한테 훈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한 4번 정도 하니까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아까 이렇게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능력 있네 막 이렇게 봐주나 봐요. 어깨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재수 없어갖고 진짜 아주. 그 친구의 결론입니다. 조강지처가 최고예요. 뭐 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그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들도 컸는데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혼하지 말자. 됐어요? 네, 그래서 전매 제한 허용하는 것도 이거 없애버려야 돼. 예, 이거는 이혼 촉진 대책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느냐면 증여입니다. 증여하세요. 이렇게 왼수한테. 됐어요? 근데 증여할 때는 전부는 안 되고 얼마만, 일부만 증여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럴 때도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아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갑니다. 한 가지만 더 가요. 보세요. 국가 지자체에게 빚을 지고 있네, 이 사람이. 국가 지자체한테 빚을 졌다. 뭐 했단 얘기예요? 세금 안 냈다는 거예요. 그쵸? 꼭 가진 놈들이 더해. 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네. 하여튼 가진 사람들이 더해요.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세금 받아내려고, 됐나요?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받아내려고 경매 또는 공매 실시하죠? 자, 이럴 때도 사업주체 뭐 받으면요? 동의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작년에는 드디어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그 전에는 위에서만 나오다가 요번에는 이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요번에는 여기에 있는 거 갖고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죠. 얘네들 3가지는 전매 제한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수도권인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이잖아요. 주택이 전매 제한 받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전매 제한 대상임을 소유권 등기에 무슨 등기해야 돼요? 부기 등기해야 돼요. 주택이니까 부기 등기는 어느 등기와 동시에 하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 부기 등기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무슨 지위는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전매 제한 받잖아요. 얘는 분양권이니까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니까 이자가 이거를 위반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전매를 했어요. 근데 걸렸어요. 위반을 했어요. 근데 뭐 했다고요? 걸렸어요. 그러면요, 사업주체가 매입 비용 있죠? 무슨 비용이요? 예, 주택 공급받은 가격의 이자 합산한 금액 매입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입 비용을 그자에게 뭐하면 지급한 때 됐어요? 사업주체가 당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걸 두 글자로 쓰면 환매해버린다. 이해하셨어요? 그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거고요. 밑에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거 나오죠?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개념 정의부터. 됐나요? 리모델링이란 모델링이란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맞죠?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은 몇 년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증축은요? 좋아요. 개념이죠? 자, 증축은 다 써주죠. 이 양 하는 김에. 첫 번째, 세대별 주거조정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이죠. 두 번째는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를 증가하는 증축이죠. 세 번째는 수직 증축이죠. 수직 증축은 최대 몇 개층까지? 자, 이게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 뭐라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얘는 사업주체가 아니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받아야 돼요? 설립인가. 자, 이럴 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한다고요? 결의서 첨부한다고요? 오케이, 좋았어. 결의서를 첨부하죠. 됐나요? 자, 이때 결의는 다시 한번 써줍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동시에 동별 과반수의 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일개 동만 리모델링 하면 3분의 2 이상의 결의서 첨부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결의하지 아니한 자들의 됐어요? 대지하고 주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수용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것도 아까 배웠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설립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라고요. 얘는 허가잖아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허가를 신청하려면요, 또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갑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얼마요? 75%. 동시에 동별 얼마요? 50%.
지금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3분의 2. 그쵸?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75%. 동은 똑같잖아요. 가반수. 그쵸? 얘가 좀 더 엄격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려면 동 얼마예요? 75%의 동의서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하려면,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러한 동의받아서 허가 신청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도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신청하는 거예요? 허가를 신청해라. 자, 그러면 허가 받았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공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자, 여기 소유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원이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조합이면 항상 시공자는 어디에서, 조합이라면 어디에서 시공자 선정하죠? 그렇죠. 총회에서. 총회 열어서. 맞아요? 자, 맞잖아요? 네. 시공자는 항상 어떻게 선정하죠?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 이거 어디나 똑같은 건데. 모르셨습니까? 하나 알아두면 정비법 공부할 때 편해요. 다 똑같아요. 됐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무슨 형이요? 세대수가 여러분 뭐 된다는 것? 증가된다는 것. 그쵸? 권리 변동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갑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요, 반드시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돼요. 뭐를 수립하라고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세요. 증가되는 세대수가 뭐가요?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허가 신청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만약에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뭘 신청하고? 승인을 신청하고.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면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라. 어디부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면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맞아요?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넘기세요. 4번 증축형이면 여기죠. 증축형 리모델링 있죠? 자, 여기에서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요? 안전 진단부터 하세요. 됐죠? 끝. 자, 갑니다. 그 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죠? 그거는 또 어디부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일시적인 도시의 과밀의 우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누가 수립하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이 몇 년을 단위로, 이거 아까 배웠는데 까먹었죠? 10년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대수 증가형이라도 도시의 과밀의 우려가 적으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갑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예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 들어야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이제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지방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해 주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정비법하고 다른 점. 정비법은 여기가 60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며칠이에요? 30일.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치고? 협의 거치고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 하나. 대도시 시장이라면. 누구라면요?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받아야 돼. 이것도 이제 정비 기본계획하고 다른 점. 됐나요?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요. 수립했다면 이를 고시해 주겠죠? 네, 고시해 줘라. 얘는 몇 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10년 단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거는 뭐하고 틀린 거라고요? 정비 기본계획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잘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잘했나 못했나. 자, 잘 들으시오. 들어야지 문제 풀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타인 명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양도받아서, 그럼 얘는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받았다는 거죠. 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겠네요. 해석할 수 있죠? 자, 양도받아서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했대요. 체결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위반한 거예요, 얘. 1번.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한 자와 양도받은 자는 투기 조정한 거죠. 33. 맞죠? 투기 조정이면 33. 좋아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양도를 알선한 자, 중개한 자죠? 알선한 자도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맞죠?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다. 맞죠?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양도받은 자가 체결한 공급계약은 당연 무효가 된다. 뭐죠?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건 4번 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양도받아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건 뭐죠? 환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지. 언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위반하면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환매할 수 있고, 퇴거명령 내릴 수 있고, 삼삼하게 처벌받는다고만 배웠지.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정도의 응용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공부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저쪽에서 나온 거 풀어보죠. 아니, 이거 좀 전에 푼 거네. 자요, 가보죠. 여기에서도 쉬운 거 나왔네요. 여긴 두 문제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지정하죠? 국장. 어디에 대해서 지정하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무슨 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장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에요. 갑니다.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이상인 지역. 몇 프로? 오케이. A는 10%예요. 자,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그쵸? 200% 이상인 지역이죠? 증가된 지역. 그래서 두 번째는 200%고요.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건 10%, 200%, 20대 1.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나왔고요.
78번 문제. 주택 공급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거 나오죠? 그럼 두 가지죠. 주택 사업객 승인 받아서 건설된 주택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뭐 이거잖아요. 이거 안 받는 거죠? 갑니다. 1번 입주자 저축 증서의 저당. 답은 1번이죠? 그래. 대답해 주길 잘했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도 읽어줘요. 주택 상한사채의 매매할 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 군수가 발행한 건물철거 확인서의 매매. 문제인지 알죠? 네. 문제 풀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오늘 주택법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영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7문제, 14문제 풀어봤죠? 비슷하잖아요, 나오는 데가. 그쵸? 예. 기출문제를 풀어도 비슷할 거고요.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도 비슷할 거예요. 집에 가셔서 오늘 주택법 복습해야지. 마음 먹고 책 피지 마시고요. 문제 푸세요. 지난번 모의고사 본 거 있죠? 그리고 오늘 준 문제 있죠? 많죠? 그 문제 푸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것만 공부하면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발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지. 오늘 드디어 공부가 끝났네. 이제 민법 공부해야지. 안 됩니다. 문제인지 아시죠? 예. 제가 불시에 독서실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요, 얼마나 처음에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건요, 민법책이나 학개론 책을 접는 소리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